안녕하세요.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 정혜선입니다. 오늘도 12월 저희 온마음센터가 진행하는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정기포럼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의미로 오늘도 귀한 손님들을 모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마지막 시간이라서 저희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올해 저희가 매월 정기 포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는데요. 마지막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도 또 잘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의 이제 생존자이신 산만 언니 이선민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산만 언니고요. 이름은 이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춥네요. 안산 올 때마다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7월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아실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에 나왔거든요. 15분 정도 되는 인트로 영상 좀 같이 감상하시고 그 영상 끝나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송출해주세요. 저 한동안 행복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불행이 너무 선명하니까 서슬퍼렇게 분명하니까 행복도 어느 날 막 유리창 깨고 앞방으로 밀어 닥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산만 언니입니다. 저는 1995년 여름 부실 시공으로 20초 만에 무너져 버린 백화점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나이로 지하 1층에서 물품 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건물이 무너진 찰나에 저쪽에서 누가 불러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참사 현장에 살아났는데요. 꽤 오래도록 그 일 때문에 정신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지금도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불과 1, 2초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었어요. 근데 그 후로 세계관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고민이라고 해봐야 되게 사소했거든요. 사고를 겪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생의 모든 일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일을 왜 할까? 저축은 왜 하지? 대학은 왜 가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결혼이라니, 아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더라고요. 당시 저하고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후로는 말 그대로 사는 재미를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감사하지 않냐 이런 말 하는데 아니요, 전 달라요. 저 그전에는 오락실에 가서 막 테트리스 같은 거 해도 재밌고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어도 막 신났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사는 일이 너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추리소설의 마지막 장을 보고 다시 앞부터 처음부터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항상 뭘 해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결국 우리 다 죽을 텐데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20대를 전부 저는 매일 저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집에 와서 누워도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 나 하나 살아가는 게 너무 소중하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근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인한테 관심이 줄어드는 게 그냥 어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도 생각했고요. 착하게 산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끝내 나이 30에는 상태가 완전히 나빠졌어요.
이런 증상을 전문가들이 롱텀 PTSD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잠복기를 거쳤다가 찾아오는 거죠. 제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때 저는 다시 사고를 칩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죽음에게 다가가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희한하잖아요?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또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 살려달랬냐고. 왜 나는 나 죽는 거 하나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또 그때 가족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막 우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슬픈 일인가? 왜 저렇게 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과 환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진단받고 저 자신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여러 성격장애 그 스펙트럼의 복합적인 형성까지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에 열심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병도 다른 질병하고 다르지 않아요. 약만 잘 먹어서 해결되지 않고요. 건강한 일상생활의 습관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렇게 저는 새롭게 일상을 하나하나 다시 재조정해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물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너뜨린 만큼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전히 회복 중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불행을 겪어봐서 아는데 행복 도대체 뭐지? 그래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무렵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요. 명품백도 사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근데 재밌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잠깐 기쁘기는 하죠. 근데 지속 가능한 행복감? 이런 거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복이 뭐지? 오래 고민했어요. 남들은 언제 대체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낄까? 그러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단체로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아기를 돌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저는 굉장히 애들을 안 좋아했어요. 애들은 시끄럽고 귀찮고 불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덜컥 애기하고 분유를 받아든 거예요. 난감하죠.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타인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 갓난애를 바닥에 놓고 자 분유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애가 안 먹죠. 난리가 난 거 울고불고. 했더니 이제 옆에 계셨던 어떤 봉사자 한 분이 보다 못해서 애기를 획 채가더니 이렇게 안아가지고 분유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우유를 잘 먹어요. 그걸 보고 저 그날 진짜 놀랬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 진짜 사람 모르는구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보육원으로 뛰어갔어요. 나중엔 제법 능숙하게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죠. 여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멋대로인 아이들 말로 설득하는 거 되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본능적이니까 애들은 막 몸으로 놀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그렇게 이제 놀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 내 안에 있던 뾰족뾰족한 마음들하고 세상으로 있던 차가운 장벽들이 이렇게 하나 둘 좀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 경계 없잖아요. 막 뛰어들어와서 내 마음에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나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어느새 좀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블라우스에 실크 블라우스에 애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자도 너무 괜찮고요. 그다음부터는 흰 바지에다 막 볼펜으로 낙서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 야, 내가 이런 데 오면서 이렇게 차려입고 온 내가 잘못한 거지 니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조금씩 변화하게 된 거죠. 이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갓난애 때부터 계속 제가 주로 봐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당시 26개월이었는데 아니야, 싫어, 이거 저거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근데 걔 낮잠 잘 때 언제나처럼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노래 아시죠? 엄마가 섬그늘 해. 근데 애가 갑자기 저한테 노래 부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서 처음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했는데
대견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노래 싫어하는 애한테 내가 26개월 동안 노래를 불러줬다니. 근데 저 몰랐는데 애들 그때까지 되게 맺혔던 말 한다면서요. 밥 국에 말지 마 이런 말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졸려 죽겠는데 제가 노래 불러갖고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다음부터 노래 안 불러주니까 잘 자더라고요. 같은 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방에 이제 보일러가 안 틀어져 있었는데 애기 하나가 이렇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죠. 아가, 이모가 젤리 줄게,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젤리 아니야. 애기가 그래요. 이모가 뭐 줄까? 뭐 주면 올라갈래? 그랬더니 애기가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러더니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그 아이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할 수가 있으면 진짜 계속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여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게 전부 젤리의 다른 이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젤리들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행복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한동안 행복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불행이 너무 선명하니까, 서슬퍼렇게 분명하니까 행복도 어느 날 막 유리창 깨고 앞방으로 밀어 닥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간 가족들이 전부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 저녁, 그리고 그렇게 잠드는 밤, 그런 날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상태가 행복한 날들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슬프지 않았던 날들 모두가 행복한 날들이었던 거예요. 저 아이들 만나기 전에 사랑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대신 감기 하나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함? 그딴 거 어디다 써? 이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남들 미워하고 미움받고 사느라고 사랑받은 기억도 사랑하는 방법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애들 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간 잊고 있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아, 맞아. 나도 이 친구들처럼 세상에 사랑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은 물론이고요. 골목 안에 있던 이웃들, 친척들, 학교 선생님들 예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차를 타면요. 그렇게 뒤로 가서 따라온 차를 향해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의 아홉은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다가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그런 기억들이 막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하면 다들 대단하다, 대단한 일 한다 하시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들 도울 때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꼭 무슨 시설에 가서 정기적인 시간에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기부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는 리어커가 있으면 그 뒤를 재촉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조용히 따라가 주는 거. 그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요. 뉴스 기사에 악플 안 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 진짜 모르는 거죠. 저는 그때 아이들 제가 도와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를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제가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평생 저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노인네로 쓸쓸하게 늙어갔을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 살아있으니까 좋구나. 애들 크는 것도 다 보고 좋네.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보육원에 이제 수녀님 뵈러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한참 못 봤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길에서 그 젤리 아니야 이랬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반가웠고 얘기를 막 덥석 알아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래갖고 저 그때는 막 기저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누구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제 형아네 형아. 내가 막 그랬더니 애기가 이모 나 26kg다? 이래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솜처럼 가벼워요. 이걸 어떻게 현상을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요, 누가 저한테 그 사고를 겪고 보상금 받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래 아니면 사고 전날 19의 나이로 죽을래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19의 나이에 죽는 생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물어요. 저한테 그 고통스러운 산풍사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까지 왜 책을 썼냐. 그럼 말해요. 이런 식의 사회적 참사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제발 사람 목숨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돈보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사람 생명이 먼저라고 그 말 하고 싶어서 썼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의 사회적 참사를 저희가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는 참사를 겪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시민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저희가 그들이 조금 오랜 시간 애도를 한다고 해도 여유 있는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 26년째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혐오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주세요. 이들과 기꺼이 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좁은 나라에서 함께 모여 사는 이웃이에요. 그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아이 있잖아요. 아이가 유난히 기억이 났던 게 잘 따르지 않았어요. 평소에 저한테 오지도 않고 수녀님한테만 곁을 줬는데 그날 저한테 딱 처음으로 안긴 거였어요. 그래서 훨씬 더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성심원에 한번 가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이모 왜? 이모 뭐해? 막 이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아이들 좀 이렇게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사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사고 얘기하겠습니다. 95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 세기말 95년도에 그 서초동 법원 건너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라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정말 한 몇 초 전? 그때 이렇게 찰나에 이렇게 죽음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웅크려 앉았는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파편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죠. 그래서 뭐 암전이 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피투성인 채로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회색 먼지하고 막 사람들 차 막 경적 소리 뭐 진짜 거의 전쟁을 뭐 방불케 했죠. 건물이 그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가라앉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지하 1층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분 거예요.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마지막 층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강렬한 바람의 기억에 당분간은 지하철을 못 탔어요. 지하철 딱 그 승강장에 서 있으면 플랫폼으로 바람 들어오면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근데 연관지어서 생각을 못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를 그냥 그때는 지금이야 무슨 PTSD 이래서 막 정신과적인 트라우마 상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별로 그런 것도 없고 막 좀 우울하다 그러면 운동하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처음에 내과를 갔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서.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이 이제 응축되어 있다가 터져 나온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구나. 외면하고 싶지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막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책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에 다 썼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고 얘기를 제가 너무 사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동안 정말 불행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불행의 중독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죽었는데 잘못한 사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서 있었던 공간에 의해서 죽었고 나는 왜 살았지? 그 사람들은 왜 죽었지?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나이 20도 안 된 저한테 다가오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롱텀 PTSD로 이제 30살 이후에는 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증폭되게 됐죠. 증폭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세월호라는 접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불행하게도 20여 년 후에 일어난 세월호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 의문스러웠던 일들이 풀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막 그랬잖아요. 애들 왜 안 나왔냐고. 애들 가만히 있으란다고 왜 있었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였으니까 어른들이 막 밀치고 출입구로 막 아기다 막 이렇게 막 서로 나가려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를 줄 서서 차례대로 나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나중에 세월호 얘기를 볼 때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고를 겪고 이제 그 풍랑의 시기들을 보내면서 여러 철학적인 질문과 고민들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됐죠. 왜 살았을까? 사람들은 왜 죽을까? 막 마땅히 즐거워야 될 청춘의 20살인데 그때 이제 죽음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고도 돌아보게 됐고 이제 2014년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2014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이제 2014년 우연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에서 출장자를 모았어요. 그래갖고 출장을 가게 돼서 세월호 팽목항에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 그 경황 중에 내려오신 유가족들을 위해 속옷을 나눠줘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 PTS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서 분리돼서 생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이 일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팀장님한테 저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라서 세월호 팽목항에 못 갑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 현장감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콘서트만 가봐도 TV로 보는 거랑 얘기 전에 듣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태어나 처음 콘서트에 갔을 때 느꼈던 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게는 그렇게인데 팽목항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도체육관을 TV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온도차,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저는 궁금했죠. 2014년도에 제가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1995년도에 사고 났던 저를 깨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사고 얘기를 안 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삼풍백화점 생존자래 라고 말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선입견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슬프게도 사람들이 부잣집 딸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 난 서초동 살지도 않았다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프레임인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그때 그 1995년에 잠든 그 아이를 깨워서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과적인 질병이 다시 이제 재발하게 된 거예요. 많이 좋아졌었는데 다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불가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내 생각했죠. 내내. 나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삼풍백화점 있을 때 그리고 저는 정말 조순시장이 찾아왔어요. 병실에. 조순시장이 찾아와가지고 누구인데 왜 찾아와? 나를? 내가 막 그랬어요. 나를 왜? 그래서 막 시장이 찾아와서 막 그 돈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성형외과 있는데 가서 점 빼고 올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한데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잘해주지라고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진도체육관에 가 있는데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기자가 카메라를 뺏기고 유가족들은 슬퍼해야 마땅한 시간들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뭐 어수선하기는 어수선하고 통제도 안 된 데다가 헬기도 안 떠요. 소리도 안 나. 무슨 그 조명탄 쏘는 소리였나? 그런 것만 나고. 그래서 용기 내서 팽목항도 갔어요.
원래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인데 팽목항도 갔어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초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과 바다는 다르다고 해도 사고야 그렇다고 쳐도 그 후에 서울에서 내려온 나는 이 지옥을, 살아있는 이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혔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올라오는 이제 목포 터미널에서 딱 그 티켓을 가지고 서울 가는 차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 세월호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저를 깨웠어요. 나는 내가 당연히 서울 시민이고, 그리고 뭐 그냥 다들 이런 대우를 받는 줄 알았죠. 그래서 서초동 한복판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우연이었구나. 대한민국 상위 1%하고 사고를 당한 것이 우연이었구나. 나는 마땅히 세월호 탑승하는 게 어울리는구나. 왜냐면 생각해봤어요. 내 아이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배에 타고 있다, 조카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해서 저 여기 헬기 하나만 띄워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한 바퀴 제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정말 100명이 뭐야? 한 10,000명? 상위 1%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 절박함.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볼 수도 없어. 대한민국에 헬기가 도대체 몇 대야? 다 어디가 있지? 공권력은 다 뭐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 할 수 있을까? 없더라고요. 아, 그걸 느꼈을 때 뭔가 이렇게 비수가 와서 꽂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항상 늘 생각했어. 그때 왜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그래, 그때 죽었다고 해도 사실은 납득 가능한 인생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역시 힘이 약하고 권력의 반대편에 있고 그러니까 지워줘도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더 깊이 매년 이제 세월호 그런 행사나 이런 거에 사실은 멀어지고 싶었어요. 굉장히 멀어지고 싶었어요. 한평생 노력했어요. 삼풍백화점 사고와 나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매일매일 밝은 척했어요. 근데 그 세월호가 저를 딱 경각시켰죠. 그러고 나서는 증언하고 싶었어요. 도저히 내가 이걸 아는데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사도 바울이 막 바위에 올라가서 외쳤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봤으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성경 다 안 읽었거든요. 성경도 안 읽었는데도 오죽했으면 그 바위에 올라갔을까라는 게 생각이 되고, 박안서 선생님이 나이 40에 갑자기 펜을 들어서 막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묵도한 게, 자기 혼자 묵도한 게 너무 절절하게 아파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심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들 이래? 사람들이 어떻게들 이래? 이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증언하고 싶어서 그 욕구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겪은 산풍은 이랬고 내가 본 세월호는 이랬어. 당신들, 이거 상식이잖아. 내가 이거는 말하기도 정말 입 아플 정도로 얘기하는 게,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여기에 슬픈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그 슬픈 사람을 보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가서 위로해줘야지 고마워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니, 그것도 싫대. 그냥 불편한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야. 보편 상식. 그것조차도 견디기 힘들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됐는지 왜 그럴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막 그렇게 막 한참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안산에서, 여기 지금 안산이죠. 안산에서 두 군데 지역구에서 사이좋게 한나라당이 이름을 계속 바꿨지만 저는 한나라당이라고 하는데, 사이좋게 한나라당 빨간색이 쫙 총선에 그래서 승리하더라고요. 그때 그 무력감, 그거를 나도 밖에 있지만 좀 소름 끼쳤거든요. 이웃들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찍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웃들이 한나라당, 그거는 친구가 찌르는 칼이 원래 더 아프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그렇다.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쓰게 됐고, 딱 이제 2018년도에 2014년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쭉 엮어가지고 이제 글로 쓰게 됐어요. 딴지일보라는 사이트에 저는 산풍 생존자가 말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겹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글이었어요.
폭발적인 인기로 이제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딴지일보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제 글이 조금 약간 사람들의 그 묵직한 마음을 좀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이제 계기가 돼서 책도 쓰게 되고 이렇게 강연에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험난한 여정을 계속 제가 밟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그때 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대로 생활의 규칙이 있었고, 루틴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시 상처로 다시 회귀하는,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증언해야 하는 욕구하고 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이제 맞물렸을 때 증언해야겠다는 욕구가 더 강하게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사회에 나와서 냈더니 많은 분들께서 그 일 때문에 위로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사실 목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거보다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봤는데 못 봤다고 못 하겠더라고요. 못 봤는데 본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니라 그래?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늘 얘기하는 게 독립운동할 때 안 태어난 게 잘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긴 건 긴데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격을 어떻게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외상후 상처, 외상후 트라우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 상처를 갖고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책을 내고 사람들 이렇게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많이 놀라는 게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는 십자가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저는 남들이 아는 좀 내가 얘기하면 남들이 모두가 아는 뉴스에 나오는 큰 십자가를 맨 것 뿐이더라고요. 가끔 이제 뭐 사인회나 부끄럽지만 이렇게 독자분들 만나면 저한테 본인이 진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죄송하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불행한 사람들끼리 배틀해봤자 불행한 사람들끼리 내가 더 불행하다고 막 해봤자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다 같이 겪는 난리는 그래도 위로가 돼요. 나 혼자 불행한 것보다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외상후 상처도 입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상처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만 들여다보던 시선을 돌려서 사회를 보게 되고 사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슬픔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한 발짝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슬픈 게 내가 직접 손들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성장하고 싶고 상처받고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연히도 사고를 통해서였지만 사고가 나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느 날 고개를 들어봤더니 나는 이만큼 자라나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처나 불행이라는 선물을 받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는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시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을 여러 차례 했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딱 2가지 얘기를 좀 줄기차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관계가 진짜 힘들어요. 돈은 빌리면 되고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자.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자. 저 힘들 때 그 생각만 했거든요. 진짜 힘들 때 막 악플들이 저한테 그 세바시에도 긍정충 이렇게 달고 간 사람 있어요. 젤리 아니야, 사랑이야 했다고 긍정충 막 이렇게 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그렇게 활동해도 그 사람들이 주는 타격을 받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대로 살자. 그리고 또 2번째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루하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코로나라서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집순이라서 너무 좋은데 코로나라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도박이나 바람이라도 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재밌는 거를 진짜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포기해라. 근데 전 진짜 그렇게 해봤거든요. 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다 재미가 없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딴 얘기를 할게요. 제 닉네임이 산만 언니예요. 이게 제 이름이 이선미인데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장난으로 산만아 불러갖고 그게 이제 그 닉네임이 된 거고, 닉네임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책으로 냈는데도 작가 타이틀로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격이 산만해서 그러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강연 중에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잘 캐치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제 또래, 그러니까 30, 40대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이제 40, 50대 이런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 우리 좀 인정머리 있게 키우자. 똑똑하고, 이 얘기 공중파에 나가는 거 아니죠? 혹시 서울대에 나오신 분 가족 중에 제가 그 서울대 카르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부 잘해서 성공시켜 놨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기득권, 상위 기득권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갖고 놀잖아요. 최근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래도 건강해 보여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돼 있어갖고 자궁 쪽에 문제가 있고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의료급여를 이번 달까지 받아요. 의료급여를 받으니까 간호사가 보기에 아,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의사가 보기에 그랬는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취 깨자마자 들고 일어나서 막 따졌죠. 막 따지고 결국에 근데 어떻게 해결됐냐면 얘기 뭐 해도 되겠지? 공중파 아니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결됐냐면 서울대 의과대 학과장 찾아내서 찍어 눌렀더니 다 올라와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이겼다는 통쾌함보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직도 2021년에 아직도 이 나라에서 이런 학연과 이런 것들이 먹힌다니. 내 침대 앞에 계셨던 그 아주머니께서 그 반전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잖아요. 무시당하다가 막 교수랑 막 레지던트랑 막 다 와갖고 사과하고 콜 누르면 수간호사가 뛰어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조카나 이렇게 있는데 야, 공부 잘하지 마. 공부 잘해서 그 막 옆에 있는 애 시험지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저도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공부 잘하고 이런 엘리트 그룹에서 좀 일했었거든요. 정말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약간 멍청하고 착한 게 낫다. 넘치고 똑똑한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막 그렇게 막 깍두기 책에 썼는데 깍두기 있었잖아요, 동네에. 막 아무나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이런 시절로 조금 돌아가서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희 동네에 이제 그 성심원이란 제가 보육원 봉사 다니는데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동차만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안 봤으면 자폐증이 어떤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서울의 동네에 3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인데 키가 한 이만큼 커요. 그 친구가 자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증상은 쓰레기 봉투를 찍고 다녀요, 이렇게. 그 제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사회에도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센터 가서 이런 친구가 돌아다닌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영상을 찍어오면 그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겠대요.
그 보호자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맨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크지.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쓰레기 찢으려고 그럴 때 가갖고 혼냈어요. 이거 하고 다니면 내가 경찰 부를 거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찢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마을에 모여 살 때는 그런 친구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아유 뭐 누구네 집 막내 아들 저거 정신 못 차려 저러고 다닌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만 하면 가더라고. 아마 그 친구 분명히 정신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신병원 가서 그거 진정제 먹고 자고 있는 시간이 인생의 꽤 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보였다 보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강연 자리 나오면 앞에 했던 얘기, 뭐 사고를 겪었고 사고를 안 겪고 알면 더 좋겠지만 사고를 겪고 제가 깨닫게 된 얘기, 그리고 세월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저는 어떤 것들에 중심을 뒀는지,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제 모토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항상 이거예요. 우리 조금 천천히 가도 좋고 빨리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슬픈 사람, 힘든 사람 천천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그래서 몇 시까지죠? 50분까지인가요? 8시까지요? 8시까지. 네, 제가 이거를 잘 안 읽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센터에서도 받을 거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돈 문제도 되게 힘들잖아요. 돈 문제를 제가 겪었는데 책에 다 썼습니다. 책에 다 썼어요. 책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게 됐는데, 야, 이 파산이 여러분 해보셨나요? 파산 해보신 분 계신가요? 파산 이거 아무나 못 하더라고요. 다들 뭐 도박해도 안 되고, 유흥비로 날려도 안 되고, 뭐 엄청 까다로워요. 이 조건을 다 채워갖고 제가 파산을, 그 조건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파산을 하게 됐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직원이, 제가 국선 변호사를 쓰게 돼 있어요, 파산을 하게 되면.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직원이 파산서를 갖고 오는 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는데 그날이 또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밖에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오는데 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면 안 되겠냐. 변호사님 만날 동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대요. 그래갖고 근데 밖에 비가 온다. 그랬더니 비 같은 건 저랑 상관없고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뭐 죽고 싶죠. 수치스럽죠. 화도 나죠. 근데 그 친구한테 화는 안 냈어요. 화는 안 냈는데 1층에 내려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그때 책을 계약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상태로 여기 와서 이거를 하느라고 괜찮지만 여기가 마지막인 사람들은 저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대 사람이 끝까지 남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반대로 깨닫게 됐는데 수치심을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사기꾼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 자리에서 낱낱이 까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제 호기심을 견디지 못해서 막 추궁하고 물어봤어요. 한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 친구가 신장이 아파갖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어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얘는 헌혈 증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헌혈증을 이만큼 받아다가 이 친구한테 주고 보험 계약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험 계약한 건 자기네 이제 막 건강하지도 않고 하니까 보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난 이 친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앞에 헌혈증 받아다 준 것도 다 비즈니스로 보이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너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계약을 받아갈 수가 있고 막 그러냐고.
보험 일 하는 거 그거 뭐 취미로 한다더니 차라리 생계가 막막해서 한다고 해라. 그럼 내가 이해해 주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나한테 나 안 궁금하니까 그만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 여직원을 마주한 순간에는 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고 모멸감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근데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뒤늦어지면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을 아무도 안 물어보셨지만 두 번째 책을 그런 것들로 이제 간추려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정한 위선 이런 주제거든요. 제발 그 뻔뻔한 그 악의 민낯을 보여주지 말고 가면일지언정 미소를 띄워달라.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그 친구도 매일 보는 파산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히스토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경멸하고 혐오하는 시선만은 걷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있어 보일 텐데 제가 미국에 10년 전에 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에 갔다 그러면은 뭐 인구가 몇이냐 막 그러던 때는 오히려 막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안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오바마 정권, 클린턴, 민주당 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그 트럼프 정권일 때 갔단 말이에요. 미국에 다시. 버스를 타고 있는데 다 유색인종인 거예요. 희한하다. 우연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은 아니지. 여행인데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들의 그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또 그때가 한참 초기였어요. 그 코로나, 그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막 뜨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시선, 그런 걸 느끼면서, 야, 근데 놀랍게도 코리아라는 건 또 다 알아. 방탄소년단은 다 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껏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마음껏 그렇게 표현하는 것, 막 조지 플로이드가 그때 길거리에 죽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같은 나라를 내가 여행 온 게 맞나? 10년 전에 왔을 때가 훨씬 더 진보적인 세상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있어 보이는 얘기 같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은 막 중구난방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편집자라는 되게 아주 존경스러운 직업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나열을 하면 편집자분께서 좀 이렇게 에디팅을 해주셔가지고 책으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런 얘기들,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나도 물론 실천하는 얘기겠지만 우리 이제 공동체나 이웃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삶의 태도들,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시선, 내가 받고 싶은 시선들에 대해서 한번 엮어가지고 두 번째 책은 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드리고요.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겪었잖아요, 제가.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제 막 조증이 됐다가 우울증이 됐다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저는 외부 사람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나는 혼자 있을수록 좋았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간은 지구상에서 쪽수가 가장 많은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한 200만 년 가까이 이렇게 지냈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나는 혼자 있고 고립돼 있고 이 상태가 정상인 줄 알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행히도 이 병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돈 주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돈 주고 테라피스트를 만나고 말하면서 치유가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고독했는데 고독한 줄 몰랐구나. 너무 그냥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독했는데 고독한 줄 몰랐구나.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인간세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고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나가서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줄 때 그 고독감.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세상이 몰라줄 때 그 고독감. 제가 책을 냈을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내가 뭐라고. 사실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없었거든요. 돈은 원래 싫어하는 일을 하고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글 쓰는 일은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독감, 그 절대 고독 앞에서 굉장히 좌절했었어요. 그래서 안산에 오는 게 힘들었던 이유가 안산에 오면 이제 여러 그 세월호 관련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훨씬 더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서였어요. 세상으로부터의 그 고독, 그 절대 고독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을 누가 알까 하는.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책을 내고 저도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바위에 깨져지는 계란 정도만 된 것 같고, 야, 이 커다란 성벽을 어떻게 깨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단단해지자.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죽음이 나한테 무엇을 선물해 줬냐면,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책에는 담배 끊는 얘기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두려운 일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때 20살에 죽었다 그래도 사실은 놀랍지 않은 인생이고, 그 후로도 몇십 년 전 이어져 온 이 생을 계속 살았다고 해도 뭐 그다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이제 그 두려움이 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을 단단해진 이것들을 또 책으로 엮어서 낼 수도 있었죠.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고독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독해지시기 전에, 여러분 고독해지실 것 같으면 검색창에 산문 언니라고 치시고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시거나 SNS 계정을 뭐 팔로우 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진짜 무기력해지고 다운되고 막 그럴 때일수록 계속 일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저는 잘 못하지만, 코로나라서 만나지도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계속 막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 건강 진짜 잘 챙겨서 이 시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도 될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죠? 예, 좋은 강연 또 귀한 강연 해주신 우리 강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원래 포럼 강연 영상을 잠깐 보시고 2부에 또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마지막 원래 포럼 시간이라서 저희가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따가 마무리 마지막 시간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상품 준비해 놨으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부서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2학년 8반 지상준 어머님이신 강지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있고요. 2학년 8반 지상준 엄마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포럼에 제가 산만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를 됐는데요. 그래서 산만 언니한테 굉장히 많은 저희가 힘을 받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제가 초대를 받게 돼서 굉장히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만나실 얘기를 듣고 무슨 말씀이 먼저 하고 싶으셨어요? 진짜 제목처럼 상처가 상처를 끌어안을 때처럼 그게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들 때 서로 말없이 묵묵히 그냥 꼭 한번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산만 언니가 저희를 큰 상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저희 가족들을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글들을 이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그 일과 같이 이제 연관 안 시키려고 일상을 살아가시려고 하시다가 세월호를 보고 다시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나오신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셔서 진짜 감사한 일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어님들 뵙는 게 조금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감정이입도 좀 많이 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전에 한번 봄에 여기 왔다가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감정이 많이 되는 편이라 힘들었는데 사실 만나 뵙고 아까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또 꼭 뵈면 그 얘기는 여쭙고 싶었죠. 제가 그때 글 쓴 거 보셨냐, 제 책 읽으셨냐, 이런 얘기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두가 읽어도 어머님들이 안 읽으면 사실은 그 생존한 학생이나 어머님들이나 유가족들이 안 읽으면 사실은 그 책은 의미가 없는 건데 읽으셨을까 하는 궁금함은 있었어요, 솔직히. 네. 그때 저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네. 엄마들이 모여있는 카톡 단체방이 있어요. 한 100명이 넘는 카톡방인데요. 그 글에 거기에서 예은 어머니라고 이제 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어머니가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글을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시면서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저희가 해마다 다 힘들었지만 연말쯤 되면 굉장히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들이 있어서 투쟁을 하거나 노숙을 하거나 뭐 바닥에 길바닥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 시기였을 때 딱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세월호 지겹다는 당신에게 맞아요. 보내는 걸 네. 이렇게 해갖고 보냈는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담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때는 억울함, 분함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정이 막 격해지고 이래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거를 산만언니가 조목조목 다 찝어서 엑기스만 딱 글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엄마들이 너무너무 막 감동을 하고 그거를 공유를 막 했어요. 막 지인들한테도 네.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가족들한테는 꼭 읽었던 글 중에 하나죠. 네.
저 다행이네요. 그 방금 질문과 그 연관지어서 네. 그 글을 세월호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상품의 생존자가 말한다. 이제 딴지일보 인터넷 커뮤니티죠. 네네네. 그 거기에 이제 올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제가 2014년에 4월에 세월호를 보고 그리고 2018년 3월에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3월 초일 거예요. 기억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내가 되게 혁명적으로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얘기가 이 엄마들한테 가닿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쓸 수 있었냐면 4년 동안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팽목항에 딱 갔다 오고 나서부터도 계속 이제 비교해서 생각하게 된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땐 참을 수 없어서 너무 사회적으로 이 세월호에 대한 혐오나 모욕이 좀 극에 달해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당한 내가 그만둬야지 이 통곡은 끝나는 건데 왜 당신들이 울지 말라 그래 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네. 그 글을 읽으시고 우리 세월호 참사 어머님들,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네, 이제 힘이 네, 되셨다고 네, 하셨고, 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2년, 3년 차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썼냐면요.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지 마라. 사회에서. 그것도 보셨나요? 네, 뭐. 네, 봤어요. 그것도 제가 느낀 게, 저는 사실은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겹다고 말하지 말라는 글 쓰면 3kg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3kg가 왜 빠졌냐면 너무 악플러들이 진짜 제 SNS를 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로그니 뭐 인스타니 이런 거를 다 막 그냥 뭐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밀조밀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막 댓글들을 막 달아대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경찰에서 통제하라고 하니까 일반 소시민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떤 글을 썼냐면 제가 왜 그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 그랬냐면 첫 번째 그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더니 삼풍백화점 생존자 같지가 않으세요? 너무 밝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똑같은 맥락인데 사고 내가 당했고 내가 울 때까지 울 거고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든 니네 상관하지 마. 이거를 얘기를 또 썼죠. 그 다음엔 안 썼어요. 주목받는 게 싫어가지고. 네, 그 얘기까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런 얘기들을 어머님이나 이런 안산에서 돌려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글을 계기로 또 책도 내셨잖아요. 나는 상품 네. 생존자입니다. 이 책을 낸 계기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글도 쓰시고 계속 네.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주목해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막 강연하는 거 보셨지만 굉장히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굉장히 산만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막 이렇게 책 집필하고 이게 성격이 잘 안 맞아요. 회사 다닐 때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는 일을 했었고. 근데 이제 소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주봐야 하는데 운명. 그러니까 너는 겪었잖아. 너는 그리고 그 일을 겪었고 그 일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알고 그 일을 겪은 사람들 있잖아. 가서 힘이 돼줘.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냐면 여기서 살아나온 아이들, 그 형제들 살다가 혹시나 롱텀 PTSD라는 거 모르고 살까봐. 예, 저도 몰랐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다가왔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그래서 이거는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피를 내서라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쓰다가 어떻게 대응한이 있더라도 쓰자. 나는 힘들었지만 그 일을 겪은 사람들, 앞으로 겪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 쓰자라는 어떤 강력한 소명이 있어서 썼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예전에 하시던 일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네.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소득세를 안 내는 게 꿈이었어요. 소득세를 안 내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달성하고 보니 가난해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뜻밖의 은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일을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 동시 패션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알 텐데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해요. 이렇게 껌 씹으면 횡단보도도 못 지나가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는데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에 그냥 소득세 꼬박꼬박 내면서 정직원으로 살까? 아니면은 나한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까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선택해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선택당해졌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과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외상후 성장, 오늘 제목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을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외상후 예, 성장 같은 경우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겪고 내가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걸로 나 좀 옛날에 상준이 엄마가 아니라 큰 일을 겪은 다음에 상준이 엄마가 됐어라고 언제 느끼셨어요? 언제 느끼는 시점은 딱히 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그날이 떠올라서 또 눈물이 날 수 있는데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5월 4일 날 장례를 치렀는데 5월 7일 날부터 KBS로 올라가서 농성을. 네, 시작을 하고 밖에서 노숙잠을 자고 그렇게 됐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전국 서명 다니고 그러면서 7월부터 뭐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 7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그해 7월부터 그때부터 11월 특별법 통과될 때까지 거의 4개월 넘게를 국회 대리석 바닥에서 잤어요. 4개월 넘게요? 네, 4개월 네. 넘게. 그 일을 뭐 쉽게 들어갔다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뭐 다 해줘. 뭐 다른 피해 단체들이 그렇죠, 그렇죠. 세월호 참사 뭐 네. 다 쉽게 다 들어간 줄 아는데 국회 들어갈 때부터가 굉장히 막 몸싸움하고. 정경이라 그러시나요? 네. 그런 분들하고 막 몇 겹을 둘러싸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막 담도 넘고요. 근데 그 여경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남자 경찰들이 이렇게 막다가 여자 엄마들이다 보니까 이제 여경들이 이렇게 둘러싸는데 다들 힘이 너무 장사해요. 짱짱한 거야.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들려나가는 그쵸,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깥 활동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되게 소심해서 막 가슴도 금방 막 두근두근 막 이러는 사람이고 소리도 못 지르던 사람인데 소리를 지르게 되고 특별법 자정하게 해달라 그래야 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되고 서명해 달라고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생명부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해주는 사람도 더 많았죠. 근데 그쵸. 아닌 사람들도 그쵸, 훨씬 더 많았고 공경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활동인데 그때 상담가들이 이런 일을 큰 일을 겪으면 외상후 성장도 와요라는 말들을 네. 한 사람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근데 그 말이 비웃었죠. 예. 너무 화가 나요. 맞아요. 내가 자식을 잃었는데 내가 외상을 입었는데 성장을 해? 뭔 말이야 도대체. 막 붕괴를 화나죠. 네, 네, 붕괴를 화나죠. 했어요. 내가 아이 지금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 지금 인양도 제대로 안 될 때라 수습하는 것도 힘들 때고 그런데 막 그런 말들이 초창기 때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 7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포럼에도 오고 간담회도 가고 전업주부도 있을 때도 있고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 가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겪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처럼 또 외상후 성장에 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건강센터도 네네네. 또 지어야 되면 그게 방금 롱텀 맞아요. PTSD가 PTSD. 네. 우리가 저도 또 산만해지는데 저 원래 제 주변에 있으면 다 그래요. 할 얘기가 많아져서 네. 특별법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만 이게 이제 보장이 돼요. 딱 10년대거든요. 2024년 4월 15일까지. 그러면 그 후에 PTSD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치료들은 어느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온전히 가족한테 또 돌아가게 되는 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 근데 어. 잠깐 질문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개정법 개정안 올려서 연장한 게 10년이에요? 네, 그게 이제 원래 5년이었는데 아. 5년 더 연장해서 2024 4월 15일 날 그 투쟁하셔가지고 지난 그건 약간 투쟁 쪽보다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가족들을 초청을 했어요. 네네네. 그 자리에서 생존 학생이 우리 너무 힘들다. 그쵸, 힘들죠. 치료받는 거 너무 힘들고 그러니 이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5년 더 연장이 된 거고요. 지금 가족들이 그것도 또 연장해달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생명안전공원도 네. 지금 설계 단계가 같지만 지난한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원과 기업교실들이 원래 상태에서 쫓겨났어요. 아. 쫓겨난 거를 그대로 원상 복원한 게 기업교실이 지금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가 활동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네. 내가 네, 예전에 네, 상준이 엄마보다 지금 달라졌구나, 네, 내상 네, 성장을 네. 했구나라고 느끼시게 된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마음 공부도 하게 되고 치료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받으러 안 가니까 공부를 해서 아. 우리 상태가 어떤 거다를 알기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우리 치료 안 받으러 가는 가족들을 도우기 위해서 아. 또 어떤 공부들을 해서 도와줄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외성우 성장을 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어머님하고 비슷한데 어떤 시점이 어머님이라기보다 언니 같은데 자꾸 아까부터 얘기하다가 저희가 어머니라 그래서 불편하시겠어요. 네. 처음부터 가면 저보고 어머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아유, 네. 네. 그 얼굴 보고 얘기하려니까 제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네. 돌아보니까 네. 내가 네. 그때보다는 달라져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용감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그거 글 올리고 나 3kg 빠졌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뭐 달달달달달 떨었으면 3kg가 빠졌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다 보니까 달라져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까 어머님 그 초기에 외상후 성장 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또 이렇게 달라진 모습도 네, 보이시고 네. 활동도 하시고, 또 외상후 성장은 개별적으로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네, 시점이나 네. 방법들이. 네. 예, 뭐 두 분 다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그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이제 그런 성장을 좀 돕기 위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저희가- 할 말 많죠. 이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한 3시간 주시면 정말 다 화이트보드 갖고 오고 제가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짜 막 정말 할 말 많죠. 이 사회가 어떻게 해줬으면 네. 좋겠는지. 저는 이제 이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기엔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지만 저는 뭐라고도 했냐면, 지난 봄에 그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 가서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다 구상권 청구하셔라. 노동 지금 언니나 이렇게 다 나와서 하시는 것까지 구상권 청구하셔라. 왜 멀쩡하게 사람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 엄마 아빠들 다 지금 직업 잃고 이렇게 나와 있게 만들고, 그 보상금 그거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냐, 이것까지 다 받으라고 막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씁쓸하게 이제 위원장이 웃으시면서 그럼 또 돈 얘기한다 그럴까 봐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시민사회에 공감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 척. 그냥 기억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기억 못하겠고 연대 못하겠으면, 나 이거 동의 못하겠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시고, 이거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저 솔직히 뭐 여러 도청이나 이런 데서도 강연 의뢰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보면 별거 아닌 것도 되게 막 휘황찬란하게 짓고 많이 그래요. 근데 왜 꼭 세월호에는 세금 그렇게 날린지를 모르겠어요. 세금 쓴다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저도 한 300가지가 되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는 3시간까지 이렇게 네. 하지 못해요. 저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 네. 저는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그러게. 어, 예. 피해자들이 막 슬퍼해. 막 그 슬퍼하면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럼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뭔가를 막 주장을 해. 예. 뭔가도 좀 들어봐주고. 네네네네. 그 방금 말했듯이 반대만 안 하셔도. 발목만 안 잡아도. 네, 발목만 안 잡아도 예. 좋은 것들이 꽤나 많은데, 저희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진짜 세월호에 새해만 들어가도 반대를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국회를 가도 그렇고, 시민들을 만나도 그렇고, 하다못해 아까 이웃이 그러는 거 너무 아프다. 맞아요. 진짜 너무 아파요.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견디셨을지. 친한 언니, 동생 했던 사람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음. 몰라서 하는 말들일 수 있는데,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심지어 제가 아까 5월 4일 장례치러 5월 7일부터 서울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진도나 팽목으로 같이 못 올라온 가족들이 기다려줬었어요. 근데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보상금 받아서 어디 이사 갔대. 해외여행 갔대.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그렇게 보냈는데 해외여행 가자요? 아니 근데 그런 말을 왜 하지? 그러니까 근데 친했잖아요. 아. 그럼 두드려 보면 돼요. 두드려서 그 집에 아이가 잘 있는지 혹은 이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만 물어봐주고 관심을 아유. 가져주면 되는데 이런 상처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저기 안 됐대 세월호 가족이래 이러는 것조차도 듣기 주눅이 싫죠. 들어요. 네, 저도. 주눅이 들고 네. 쪼그라들고 아파요. 그런 말들조차도. 근데 하물며 삿대질이나 뭐 이런 지적질 이런 거 첫날부터 배보상 얘기가 나왔어요. 보상 얘기가 뭐 40억도 줬다고, 저는 못 봤는데, 뭐 40억도 준다고 그랬고, 30억도 준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상식선에서 걸르실 수 있는 것들은 좀 걸러주고, 같이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가치관을 준해서 뭔가가 이상하다 그러면 의문부호를 좀 붙여주고, 그게 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옆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자리에 지금 계시고 또 봐주시고 손잡아주면서 저희 같이 있어요. 잊지 않았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이걸로 버텼어요. 저희는. 이거만큼 감사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 물어봐주시고 그리고 견제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저 여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혼자 뭔가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같이 사실은 아까 얘기하다 까먹어가지고 사실은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또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뭐가 또 얘기 중에 또 하고 싶었냐면 의견 좀 모아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하면 자기네 행정 처리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피해 사례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피해 사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로 의견을 통일해 오라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저도 공무원 행정 위주의 여기 공무원 계신 거 아니야? 공무원 행정 위주의 그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사고를 당했지만 세월호하고 다르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같은 경우 95년 사고를 당했지만 한 번도 시위해보지 않고 통장에 그 보상액이 꽂혔는데 그 누구도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돈 그거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들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주변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책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좀 더 들어주고 네. 기다려주고 네. 한 번 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예.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좀 어려워요. 사실 좀 행동하는 게, 아니, 행동하는 게. 활동가들 네. 활동가들조차도 이렇게 길게 갈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길게 갈 줄을 몰라서 강주 시민상주가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3년 상주를 해주겠다 이렇게 네. 3년을 했는데 3년을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7년이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같이 계속 있어주는 거는 너무나 대단한 일인 거죠.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오래 계속 같이 가는 건 힘드니까 이 안에서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로테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결국은 제가 오늘 공권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민사회 협조 국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공권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이 있었고 생명안전공원 같은 데가 생겨지면 절로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거기에 아이들하고 놀러 왔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올해 들어오고 작년에 왔던 사람들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게 로테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교육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워요. 네. 네네.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치료 기간을 정해놓는 게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죠? 그 부분도 좀 잘, 예,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또, 세월호나 우리 뭐 상품백화점 참사나 이런 이제 사회적 참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우리들의 행동이 이제 피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옳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당연히 이런 사회적 재해나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이 일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 같은 경우는 피를 흘려야 진보했단 말이에요. 민준이법, 구하라법, 최순실법, 그 모든 법 규정은 누군가의 투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간 많은 이들이 슬프게도 재해재난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요. 그들의 그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기억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0여 년 전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벌어졌는데 그 일을 막 되게 유야무야 없었던 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개발해서 지금 대리 마크로빌이라 커다란 오피스텔이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졌냐,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산풍사고의 망령은 매해 얼굴을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기억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는 몇 명만이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그냥 이거는 나도 당하고 옆집 사람도 당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어쩌면 지구상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살아야 하니까 일은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너무 나쁜 세상이죠. 이대로 물려주기에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세월호 참사만 왜 눈에만 유독 이때까지 소리 지르고 얘기를 하냐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천안함도 얘기를 하고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다 조용했는데 왜 니네들만 유독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실 사정이 있으셨겠죠. 물론 그때 상황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목소리를 내지 마라라는 기조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 왜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면 천안함 사품과 다르게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왜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봐요? 제일 많이 한 게 천안함을 갖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니네들은 왜?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까 국가가 너무 싫다고 공권력 싫다고 하셨는데 국가로 가면
형평성을 얘기를 해요. 어. 형평성을 얘기를 하면서 강주 트라우마, 제주 4.3 예. 그거 없었는데 왜 니네들 해줘야 돼. 그러면서 작년에 시대가 변한 건요? 그거는 사후로 치고더라도 네. 그래서 안산 마음건강센터 예산을 80%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논리가 광주와 4.3을 들고 와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시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해야 하냐? 왜 자꾸 이렇게 정의되어지지 않는 참사를 왜 얘기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냐는 거는 지금 방금 내일 나뿐만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네.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정의를 내려주고 어떤 배우가 보상이라든지 대우든 복지든 네. 이게 아무리 최저선이어도 네. 이후는 이거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 형평성은 이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기준이 되는 아니 거죠. 저는 이것도 기준이 안 되면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네. 어렵고 이건 지금 안 되고 형편없어요. 있기 때문에 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기억돼야 되는 이유는 이후로 여기도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맞아요. 일들이 네.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또 몇 년 전에 대우를 끌고 와서 형평성이 안 맞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례를 잘 남겨야 그렇죠. 하는 이유. 네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게 세월호 참사가 정의가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네. 문제인데 예,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비난하는 게 너무 상식 바뀐 게 성수대교는요 아침 새벽 6시 반쯤 이렇게 무학 여중생 여고생이 네. 많이 탔던 버스예요. 대구 지하철 참사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 시민들 대다수가 당한 거예요. 네. 삼풍백화점도 마시죠. 마찬가지죠. 네. 지금 막 일을 하시고 네. 가시든 또 쇼핑을 하러 네. 가시든 그냥 일상을 살던 일상을 사람들. 사는 맞아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일상을 오늘 가다가 탁 맞을 수 있어요.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건데 나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몰아가고 있어요. 언론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짧은 소견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월호를 기준으로 야 니네는 왜 4.3하고 5.18의 기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게 너무 공무원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구매 견적 받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엮인 사건인데 왜 도대체 그것을 왜 비교군이 있어야 되며 왜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고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세월호는 세월호지.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두 분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이선민 님도 그러시고 우리 또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재난 참사에 대한 그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나와서 계속 이렇게 투쟁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 우리 유가족분들께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점에서 네. 이선민 님이 너무 네, 대단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20년 동안을 그거에 사건과 상관없이 좀 평생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세월호를 겪으면서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 용기는 일반인들이 내는 용기하고는 감히 아니 근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어. 바꿔 말하면 그 용기를 내게 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두 분 다 대단하신. 아니 우리 정말. 저기 참사 유가족이 네. 아니라 네, 네, 네. 그렇게 숨어 있고 싶은 나를 깨운 사람들, 그러니까 네. 비난한 사람들. 오죽했으면 내가 20여 년의 사고를 네. 벗어나서 그렇게 잘 살고 싶었는데 나 내 길 가고 싶었는데 나를 불러서 말하게 했냐고요. 얼마나 무례했으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런 자리 있으면 제가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자리 있으면 제가 정말 강연연도 안 물어보고 와요. 어디든 가요. 어디든 가서 얘기해요. 네. 어디든 가서 얘기해요. 왜 나오게 했으니까. 그 친구 나오게 했으니까. 네. 20여 년 전에 다친 그 친구 나오게 했으니까 가서 얘기하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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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두 분 너무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그쵸. 시간이 너무 네, 짧죠. 네. 근데 우리 마지막 제가 질문 드려야 될 것 질문 계속해서 예, 예,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끝나는 시간인가요? 희망 메시지 이러면 보통 끝에 나오면 아름답게 질의응답 이렇게 시간도 제가 다 까먹었나요? 예? 질의응답 시간도 아니요, 제가 아니요. 다 까먹었어요? 아니요. 댓글 질문 아, 받기 전에 희망의 두 분의 메시지요? 마지막 네. 말씀 듣고 이제 자, 질문 그러면은 받겠습니다. 제가 1부 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도 썼지만 불행한 박스를 받았어요. 감당이 안 되지만 옆에 밀어두고 그냥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 특히 4.16 우리 노란 배지 달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네들 잘못되는 거 보고 마지막에 와서 그 제사상에 웃으면서 국화꽃 딱 하나 올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데 존재 그 자체로 너무 훌륭한 일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자체로 내가 뭐 못났고 자괴감 들고 못난 사람이고 쪼그라드는 사람일지라도 또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정신과를 오래 다녔잖아요. 네. 정신과 20년 네. 다녔더니 제가 어느 정도 수련이 정도는 농담이고 네. 어느 정도 상태를 아는데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면 치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데 안 나오는 이유가 그쵸. 제가 더 많이 울어서 다른 사람들 괜찮은데 저 혼자 아니 근데 어떻게 울어서 아들 얘기하는데 안 울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돼요. 아파도 돼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물론 이제 살아있을 때는 공부 못하고 이놈을 다시 내가 학원비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수학 1, 2 해가지고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공부를 이렇게 와 이랬었어요. 그리고 영상 24시나 동행 같은 거 보면 아파도 있는 거 자체로도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자는 애 머리 한번 더 쓰다듬으면서 네. 아이고 그래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도 많이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서 아픈 뉴스가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그건 자기를 너무 힘드니까 뭐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한 사람이 지금 당장 옆에 누가 없는 것 같아도 너무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 진짜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희망이를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났는데 네. 그래서 언제나 한 걸음 앞만 보세요. 지금 현재 요만큼 카르피디 현재만 네. 보세요. 현재만 네. 과거도 보지 마시고 미래도 보지 맞아요. 마시고 제가 살아가는 것도 요 한 한 걸음 걸음. 한 걸음이거든요. 요 한 걸음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치유의 네. 전문가가 되신 네. 것처럼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두 분 이야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저희가 오늘 이제 두 분께 궁금하신 거나 응원의 메시지 등을 댓글로도 올려주시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선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선물도 있고 질문에 당첨되시면 우리 이선민 작가님의 무려 친필 사인. 사인이 들어간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에 달합니다. 예.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 지금. 현장에서 질문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말씀드려요. 네, 예, 예.
네, 오늘 현장에 와서 조금 느낀 건 상준이 어머님하고 산만 언니가 생각보다 실물로 보면 더 이쁘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책을 두 권 드릴까 봐요. 아, 예, 현장. 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슬펐던 건 사실 이렇게 불리라고 아이들 이름을 지은 건 아닌데 였어요. 평범한 국민에서 각성한 시민으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어머님들이 겪으셨을 어려움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상품 백화점의 망령이 다른 형태로 얼굴만 바꿔서 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국민신문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3번 정도 글을 올렸고 예. 그 중에 한 명이 천안함이랑 왜 4월 달에 경기교육 아이들한테 왜 계기교육을 시키냐 네. 이거였고요. 하나는 왜 경기도민들한테 민주시민이란 이름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냐는 걸로 해서 국민신문고 내용을 좀 또 썼던 적이 있고,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6반이에요. 어제 지금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회를 또 갔다 왔는데 최초로 신고한 게 6반이죠. 우리 덕화고 양승진 선생님, 영인이, 현철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사실 6반에 좀 있죠. 그리고 어제 만났던 태민이 어머니, 10살 터울 동생을 보는 태민이의 꿈이 새처럼 멀리 날아가고 싶은 새가 되고 싶었다고 말하는 대목 보면서 너무 슬펐고, 얼마 전에 김장을 좀 담그셨더라고요. 근데 영인이나 현철이 어머님처럼 상처가 너무 크시거나 해서 지금 현재 가족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제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숨어 지낸다는 예. 표현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피해자 유가족이고 피해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숨어 있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분들한테 왜 숨어 계시냐, 나와서 치료받아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숨어 있을 때 누가 와서 보는 것도 싫었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그쵸? 그냥 나 이렇게 내가 상처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는 그만큼 혼자 있고 싶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분들에게 그런 결정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활동하지 않아도 좋으니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쁜 생각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피해자다움을 네. 강요하는 사회예요. 아직까지도. 저희 사회가 피해자는 이래야 돼, 이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얘기하고 밖으로 나오고 투쟁할 때 니네 말 유독 그래가 늘 이렇게 봐왔던 피해자하고 다른 거였어요.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 하고 울면 운다고 뭐라 했고 밥을 먹으면 그 와중에 밥이 먹혀 이런 것도, 그런데 불구하고 7년이 지났어도 그래요. 그거는 생활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못 나오시는 가정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방금 얘기처럼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찾아오는 것도 싫고 예.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근데 독자인 아이를 잃은 가정이 꽤 많아요. 아마. 네, 그리고 굉장한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유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 자식을 잃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유가족이 벼슬이냐는 소리도 했잖아요. 네네네, 자식을 이용해서 뭐 장사를 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 다음을 강요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해맑다고 저도 가면 잘 웃어요. 잘 울기도 하지만 잘 웃기도 해서 어디 지금 요번에 진실여행 갔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해맑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학생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되게 우울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나오시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상처들을 많이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놔두시고 아까 얘기했지 힘을 좀 보충을 하고 혹은 또 이게 나설 용기가 생기면 나오실 거예요. 그거를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활동하시는 가족들도 사실은 그거를 극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공황장애가 있고 나오면 이런 자리가 말을 좀 잘해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속은 막 전쟁이 났어요. 막 지금 막 어떤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를 티 안 나려고 이제 많이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리 증상도 오고 막 그렇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좀 더 너무 길게 저 3시간 모자랄까 봐요. 네. 네. 이야기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질문하신 분인데요. 네. 도너조 맞나요? 예전에 쓰셨던 글을 읽으면서 안타깝기도 대단하기도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소리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위로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딜 가나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냐고 하는데 입으로 말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상처받은 거는 공감하실 텐데 호기심 어린 눈빛이에요. 말이 아니라 그 알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들 그리고 이웃들의 그런 시선들 이런 다르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지 딱히 어떤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또 얘기할 게 있는데 나라면 너처럼 살 수 없었을 것 같아. 어떤 의미로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나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 그럼 죽어라는 얘기인지 혹은 또 아까 피해자다고 얘기했지 나오지 않고 그냥 혼자 막 슬퍼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걸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싸울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아니죠. 아까 그거 문 열어보고 와서 네네네. 그 같은 소문낸 사람 같은 사람 아니죠. 네네, 같은 미친 사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악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위로를 해주고 싶고 난 힘이 너처럼 돼주고 못 살 싶은데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뭐 어떤 경우는 또 잘하고 있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못 견디고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너는 왜 대단하다. 어떻게, 대단하는 게 약간 의감이 다른 대단하다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말들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어떤 그럼요. 시점 어떤 상태에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현장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안 계시면 댓글 질문 다시 또 받겠습니다. 양정수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거듭되는 안 좋은 일로 인해 트라우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세바시에서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냈냐면요. 남들이 불행한 서사를 읽었어요. 진짜 드라마, 막장 드라마만 보고요. 그리고 막 왕자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피칠갑 되는 거. 그럼 시간 되게 잘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자기 전에 누워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킬링 타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천드리는 게 제 책입니다. 제 책을 보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불행한 서사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인간 참 희한한데 거기서 어떤 포인트들이 보여요. 저기서도 저렇게 궁지에 몰려서도 끝끝내 뭔가 하고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또 희망을 찾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코너에 몰려도 이렇게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시면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머님은 저 방금 질문에 힘든 시간 아직 안 보내셔가지고요. 그리고 아직 지나가는 과정이기 통로에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네, 딱히 네. 제가 제 방법은 네. 분노의 감정으로 살았거든요. 네. 분노의 감정으로 그게 이제 초창기 몇 년을 분노의 감정, 억울함으로 아이를 보냈던 이제 어떤 당면한 과제들로 버텼으면 지금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배운 거는 뭐 어디든 강좌, 이런 강좌들이 있으면 다 갔어요. 아. 머리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근데 무조건 시간을 네. 때우는 거를 그냥 무의미하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안 사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이 사람들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나는 살아갈 때는 안산인데 우리 아이도 데려오고 올 곳이 안산인데 여기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돼? 아까 관계 얘기하셨는데 이런 힘든 시기는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가족도 사실은 관계가 네. 가족이요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제일 맞아요.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제일 안 되고 제일 그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가족이지만 그래서 그런 데를 다 쫓아다녔어요. 웬만하면 가서 듣고 물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남긴 하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고개 끄덕이다가 돌아서 막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상담을 가시기를 권해요. 저는. 맞아요. 저도 권해요. 네. 상담 생각보다 가기가 네. 첫발디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나 너무 아프니까 상담 치료 좀 받아야 되가 진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상담 받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또 힘들어. 그래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가족 속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 상담도 받고 활동도 하고 그래도 또 이런 힘들어. 것들은, 네, 네. 그래도 또 힘들어.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버티세요. 음. 살아남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거고 이기는 거거든요. 너무 이 순간 이 버티는 게 힘들어. 그래요. 또 속에서 저도 그러거든요. 막 누가 그런 말 해주면 네가 버텨봐. 한번 네. 당해봐. 버텨지냐. 그게 되면 내가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버텨주시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어떤 희망의 끈 아니면 하나의 왜 그 새벽에 오기 전에가 제일 네. 어둡다는 말을 처음에는 뭐 성경 구절인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왜 좋은 말들도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말이 자기한테 체화가 안 되듯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꼭 버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직 저도 지나는 단계라 맞아요. 우리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보다는 진짜 뭐든지 이렇게 배우러 다니시고 들으러 다니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뵙기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어머님만의 이제 방법이신 것 같고요. 다음 또 댓글창에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질문. 네, 슈비님.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은 어떻게 해소하거나 다룰 수 있을까요? 접근 방법이나 태도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아니. 좀 먼저 말씀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약간 네, 이 슈비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답변하기가 힘든 게 당사자가 없어요, 여기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거는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어제 제가 온마음센터에서 하는 동료 상담가 교육을 받았어요. 네. 상담하는 건데요. 죄책감이요, 제일 힘들대요. 상담 그렇죠. 중에서 예. 치료받기가 제일 힘든 게 죄책감이에요. 깊은 바닷속에 문어래요. 올라오려고 하면 잡았다고. 올라오려고 하면 잡아당기고 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근데 어제 들었네요. 가끔 죄책감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긴 한데 본인한테 죄책감은 진짜 어렵다는 걸 본인이 좀 인지를 하시고 아, 저도 그러니까 죄책감을 벗어버리기가 그만큼 힘들다. 힘들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은 진짜 죄책감 너무 많이 엄마들은 아빠들도 그렇지만 특히 네. 그쵸. 또 다른 살아남은 자의 네. 죄책감.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은 조금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먼저 죄책감. 아까 참. 질문해 주신 분이 어떤 상황이신지는 이제 잘 현장에서 알 수는 이렇게, 없겠지만 네, 현장에서 아까 예. 질문해 주신 분인가요? 네, 현장에서 하신다고 질문을 하신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산풍 생존자이신 이선민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네. 강남 서초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네. 산풍 25주기라서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제 한 번도 이제 조명돼 본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작은 어떤 기획을 준비해가지고 네. 산풍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4.16 가족분들은 왜 당신들만 유별나게 그랬냐라는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산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도 산풍의 가족분들 그리고 그 관계됐던 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 목소리를 내셨었고, 지금 오늘날 그 건축물 안전관리법이 생겼던 계기도 사실 산풍의 유가족분들이 열심히 투쟁한 그때, 결과예요. 예. 그 겨울에 이제 국회 앞에서 네네. 열심히 하셨던 그런 거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네. 오늘 주제가 사실 외상후 성장인데, 네네. 그 우리 이제 당사자분들도 그렇지만 사회가 성장을 하려면 예. 이제 누군가가 어떤 행위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쌓아져 온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계속 생각하게끔 네.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그래야 이제 개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외상후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키워드신데요. 사회가 외상후 성장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사회가 외상후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고 그냥 개인만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가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거부감이 들어도 이 얘기를 광장으로 끌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가장 파워풀한 수단이 문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도 제가 부탁드리자면 관련하는 영상이나 콘텐츠 미디어 제작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그때 광주 그리고 뭐 80년 광주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것도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권력이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법이 먼저 집행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시민사회에서 문화를 먼저 만들고 그걸 동의해주면 그때 가서 따라가는 게 공권력이고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계속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유하고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 단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네. 우리 강연자님 오신다고 특별히 현장으로 참석해 주신 분이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조금 전에 그 질문은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살아남은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거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공감하고 함께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이벤트 상품들이 걸려 있으니 우리 작가님 책도 받아 가셔야 되니까 후기 많이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마지막 마치기 전에 네.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희생을 볼모로 삼아서 우리가 전진한다는 건 믿지 않아요. 그건 사고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돈을 바라면 어때요? 조금 나은 세상에서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제발 발목 잡지 않고 제발 뭐라고 하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짧게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 지금 상품백화점 생존자님도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시겠다고 하고 이런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도 가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저 사회적 공감, 사회적 동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외상후 성장을 하려면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트라우마도 치료를 더 연장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 사람도 치료 더 해줘야 되는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공감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가짜뉴스가 요새 또 이렇게 또 옆으로 조금 더 길게요.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 보다 보면 이 AI가 무서워요. 그걸로만 계속 가요. 그러면 그게 옳은 것 같아져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지 마시고 보편적 타당한 가치관을 읽으면 책도 이렇게 저는 삼폰생존자라는 책 잘 많이 읽으시고 다른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런 현장에 가서 교육들 포럼이든 세미나든 어떤 네. 교육들 요새 무료 교육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가셔서 본인만의 생각을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진짜 이렇게 직접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관심 갖고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미 있는 시간 되셨을 것 같고요. 좀 치유와 희망을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올해 마지막 원래 포럼이었는데요. 이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귀한 분들 모시고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요. 이걸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